AI라는 분야, 학문이라는 게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연구적인 트렌드나 교육적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 인공지능 학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어떤 연구 분야를 핵심적으로 연구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에 근무 중인 신진우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학습, 딥러닝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이 조금 다른 인공지능 학자와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실 박사학위 과정 중에는 인공지능이나 현재 연구하고 있는 기계학습 분야를 연구하지는 않았고요. 2013년도에 이제 카이스트에 부임하게 되면서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수학적인 요소가 좀 강한 그런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분야를 선택하게 됐고, 그 계기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좀 가르치고 이제 연구를 해야 학생들이 이쪽 분야보다는 취직하기가 훨씬 편하겠다 해서 세컨더리 메이저를 퍼스트 메이저로 이제 바꾼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상 이력이 좀 화려하세요. 그래서 우리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유명 IT 기업에서 영입 제안을 물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계신 많은 학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인더스트리와 학계를 고민하시고요. 근본적인 차이는 학교는 좀 더 연구에 대한 자유로움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그냥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과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그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어서 학교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 논문이 16편 등재되면서 세계 연구기관별 순위 탑 7 안에 카이스트가 들었습니다.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적인 학과가 생겨서 이제 과거에 좀 뿔뿔이 흩어져 있던 학생들 그 교수진들이 이제 한 군데 이제 뭉쳐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학술적으로 좀 리거러스하고 뭔가 이 기술의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데 좀 중점적으로 개인적으로 학자적인 이제 관점에서는 논문을 많이 ICM 논문을 5편 쓰든 10편 쓰는 것보다 임팩트 있는 논문 한 편을 쓰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입장에서는 이제 논문의 개수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면은 좋을 것 같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카이스트와 저희 연구실에 잘하는 꿈나무들이 많다. 지금 당장에 뭔가 그 논문이 이루어내는 결과보다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그 논문을 썼던 학생들이 정말 산업계나 학계에 많이 퍼지면서 우리 인공지능의 미래가 밝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더 맞는 관점일 것 같습니다. 아직 인공지능 대학원이 시작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교수님들 많이 모셔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수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같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 뭉쳐서 점점 이제 시너지가 나면서 그게 그런 성과들이 하나씩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효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대학원이 카이스트 포함해서 이제 전국에 8개입니다. 2개를 더 추가했다고 정부는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대학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시는지. AI라는 분야, 학문이라는 게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 트렌드가 많이 연구적인 트렌드나 교육적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 자체가 아직은 시작을 했고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그런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분야가 스스로 학문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제 산업적으로 증명을 한다면 모든 대학에 인공지능 학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같은 학자들이나 인더스트리나 학자들이 많이 저희 분야에 대해 스스로 증명을 해내야 되겠죠. 산업이나 교육과 필수 불가결 하고 어떤 새로운 트렌드라는 걸 모두가 이제 인정하게 된다면 점점 더 이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이
맥시멈 10년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정부나 이제 외부의 지원 없이 자립해야 되는 시기 어차피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8개 대학에 더 지원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또 기존 8개 대학은 기존에 받은 지원으로 이제 자립성을 키우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조직에 더 이제 뭐 펀딩을 지원을 하는 게 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대학원이 양재 허브로 이전한다는 네네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AI 대학원이 서울로 가면 국가 균형 발전에 그 측면이랑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 AI 대학원 교수님들이 현재 13분 계십니다. 카이스트 전체 교수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700분, 800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작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 균형 발전을 논할 만큼의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저희 물론 작은 조직이 서울에 감으로써 여기 대전에 계신 교수님들과도 이제 활발히 저희가 일종의 약간 허브 같은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양재에 가더라도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도 좋고 뭐 대전에 있어도 좋다는 입장이긴 했었는데요. 대전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 다른 과학 교수님들이나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 인공지능 분야 자체가 약간 학제 간의 어떤 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다른 학과의 수업을 못 듣는 단점은 듣는 데 좀 불편한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있는 그런 뭐 컴퓨팅 인프라나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핵심이기 때문에 정말 세계적인 저희가 리딩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양재에 있는 게 대전에 있는 것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뭐 장단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이해하는 건 일반 대중은 좀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딥러닝은 어떤 것인지 한번. 딥러닝이라는 거는 결국은 목적은 이제 인간이 사고하고 인간이 판단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모방하는 그런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이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사고를 할 때 뭔가 계층적인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것들 그런 부분을 좀 캡처해서 계층적으로 약간은 흉내내는 그래서 그 계층이 많다는 얘기가 딥하다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깊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적용을 해봤더니 성능이 잘 나와서 그게 요즘 화제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딥러닝이 과정을 알 수 없는 네네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지.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공지능의 신뢰성이나 인공지능의 설명 능력을 증진시키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수도 구단이 바둑을 여기 두더라도 일종의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모델들도 왜 이런 판단을 내려서 물어본다든지 어떤 형태의 설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보통 우리도 인간한테 왜 이렇게 판단해서 설명을 듣고 설득력이 있네? 하고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모델도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된다면 저희가 인간이 보다 더 이게 인공지능을 신뢰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길이 좀 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PT-3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이제 AI가 창의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창의력의 범주나 창의력의 개념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GPT-3나 인공지능 모델이 인간을 뛰어넘을 만큼 대단한 창의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창의력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학습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데이터를 정말 무한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마치 되게 신선하다, 되게 창의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또 따져보면은 과거에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온 것들을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만 봐도 아직은 조금은 그 창의성을 논하기에는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하지만 뭐 10년 뒤, 20년 뒤에 충분히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제품 이루다 사건으로 네네. AI 윤리가 사회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현상을 환기시키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윤리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이 꼭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인간의 윤리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것과 사실은 저는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간도 예를 들면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대상에 맞춰서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레벨을 조절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보면은 기술적으로도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당연히 윤리적인 부분은 당연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제도화를 시키려면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느냐. 제도화라는 게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아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일종의 반증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환영하고 있고요. 그럼 뭐 제도를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기술적인 부분을 또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기술자로서 뭐 그런 제도화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뭐 AI 제품이나 플랫폼이 있으신지?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는 인공지능의 응용 범위 중에 가장 마켓이 높은 분야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곧 2, 3년 안에 상용화 돼서 저희가 실제로 자율주행 차를 산다든지 자율주행 뭐 로봇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시대가 뭐 2, 3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트래픽을 컨트롤한다든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 공정 자동화를 통해서 뭔가 뭐 수율을 높인다든지 응용 분야나 그런 산업계 어플리케이션들은 2, 3년 뒤에 많이 상용화되지 않을까. AI 기술이 정말 인간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고객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해서 그 제품을 구입하다기보다는 저도 고객이지만 그냥 신기해서 구입하는 면이 아직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AI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AI가 대중화될수록 이제 일자리 대체 현상이라는 게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 분야를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일자리는 어느 정도 대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일자리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고,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뭐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도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학습하고 고도화 시키려면은 좋은 데이터를 많이 얻어야 되고 그런 데이터들을 인간이 일일이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직업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레이블링하고 정제하는 그런 직업들이 수많은 맨파워가 필요하고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군이 향후에는 유망하지 않을까.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